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두구동으로 가는 택시기사는 오줌을 지릴 뻔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빛발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와이퍼를 한 단계 더 올렸다. 장마라서 그런지 이놈의 비는 그쳤다가도 금세 다시 엄청나게 퍼붓곤 한다. 이러다가 진짜 오늘 산악금도 내지 못할 것 같다. 그나저나 정말 오늘은 손님이 없다. 간간히 반대편 차로에 차가 지나가는 것만 제외하고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보통 이 시간대에는 취객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무도 보이질 않는다. 헤드라이트에 비치는 빗물의 양을 보니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걸 느낀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든다. 마치 몸이 공중에 뜬 듯. 정확히 표현하자면 도로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다. 흡사 내 택시가 잠수함이라도 된 것 같았다. 영업용 택시를 몰게 된 건 약 한 달 전부터인 것 같다. 요새는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거라서.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 따놨었던 운전면허가 이렇게 졸업 후에 바로 쓰일 줄은 몰랐다. 개인 택시라도 몰려면 그래도 경력이 있어야 하니까 영업 택시에 발을 들여 놓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심야 시간대에 핸들을 잡게 된 것이다. 밤 11시에 교대에서 심야 할증 시간대의 손님은 잘만 잡으면 장거리가 많아서 돈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하는 날에는 완전 공치는 날도 있는 것이다. 교대 후 약 2시간 동안 한 사람의 손님도 태우지 못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조차 보지 못했다는 게 적당한 표현일 듯 싶다. 물론 엄청나게 쏟아붓는 비와 내부의 습기로 번져버린 성에 때문에 시야가 더욱 가려져 버린 이유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진짜 손님이 없다. 편도 4차로의 길은 포기하고 우회전을 해야겠다. 우회전을 하고 약 5분가량 달렸을까. 저만치의 가로등 밑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나는 행여나 다른 택시가 먼저 발견할까봐 서둘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희미한 시야를 뚫고 앞쪽에 서 있는 사람은 여자였다. 검은색 머리를 허리까지 기른 호리호리한 몸매에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나는 이 시간에 혼자 서 있는 게 좀 갸웃거리긴 했지만, 가로등 아래서 뒤에 다 젖어 서 있는 여자는 분명 택시를 기다릴 거라 생각하고 그 여자 앞에 택시를 세웠다. 잠시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택시를 타는 게 아닌가 하면서 나는 사이드미러를 봤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녀는 뒷좌석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가세요? 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구동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했다. 하지만 여기서 두구동까지 꽤나 장거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산악금은 넣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비는 점차 더 거세진 것 같았다. 어느 순간부턴가 한기가 조금씩 들었다. 나는 차의 에어컨을 끄고 룸미러로 뒷좌석을 쳐다봤다. 비에 젖은 머리에 가려져 뒷좌석 여자의 얼굴은 잘 볼 수 없다. 왠지 사방의 빛 속에 고립되어 우리 두 사람만 남은 듯한 기분이 든다. 어디선가 스멀거리며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기 위해 나는 입을 열었다. 비가 많이 오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뒷좌석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나는 재차 말을 걸었다. 택시 기다리신다고 오래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택시가 잘 안 잡히던가요? 또다시 정막이 흐른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만 아니면 어딘가 비현실적이다. 나의 불안은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보통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는 게 상책이죠. 운전하다가도 사고 날 위험도 높고요. 아까도 교대하고서 광안대교 지나가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덮치더라고요. 급히 핸들을 꺾긴 했는데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질끈 감았던 눈을 뜨니까 피했더라고요. 트럭은 난간에 박은 것 같은데 구경하려다가 비가 많이 와서 그냥 나왔죠. 여전히 뒷좌석은 묵묵부답이다. 이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반응이 있을 듯 싶었다. 비현실적인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귀신을 태운 건가? 얼마 전에 동료 기사가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생각났다. 으슥한 밤이었는데 말이야. 어떤 남자를 한 명 태웠거든.
근데 그 손님은 왠지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았어. 대답도 없고 행선지만 말하고 한마디도 없더라고. 근데 운전하는 동안 진짜 계속 섬뜩했어. 뒷덜미가 말이야. 어떻게 행선지까지 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오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가봤지. 보통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가끔 귀신을 태우는 기사가 있다고 했다. 그 귀신은 대부분 자신의 기일에 제삿집에 가는 길이거나 무덤으로 돌아가는 길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귀신을 태우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집에 자신이 그 고인을 태우고 왔다고 말하면 요금을 두세 배 더 얹어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었다. 나는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다시 롱밀러로 뒤편을 확인했다.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간간히 들었던 귀신을 뒤에 태우면 거울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거울로 보이는 여자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름길로 서둘러 달렸다. 도중에 내릴 수도, 아니 만약 세웠다가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등골이 섬뜩한 것을 계속해서 느꼈다. 저절로 엑셀에 힘이 더 들어갔다. 와이퍼는 더욱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구동 근처에 오니 주변 이정표에 화장터를 가리키는 팻말이 보였다. 여기는 영락공원 화장터가 있는 곳이지. 등 너머로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듯한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좌회전해주세요. 정말이지 빨리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마침 주변에는 차가 없어서 신호도 무시한 채 핸들을 꺾었다. 어느 정도의 골목길로 들어서자 뒷좌석의 여자가 세워달라고 말한다. 나는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고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진짜 이렇게 긴장해 보기는 처음이다.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차비를 가지고 올게요. 룸밀러로 비친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뒷좌석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직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하나 꺼내서 불을 붙였다. 아무리 돈이 된다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마치 시체를 닦는 아르바이트처럼 말이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킬 겸 라디오를 틀었다. 라디오를 틀면서 왜 아까 라디오를 틀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처음에 잡힌 주파수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면서 뒷좌석의 반지를 봤다. 어차피 저건 진짜가 아니라 허상일 거야. 근데 이렇게 왜 이상한 기분이 들지? 광안대교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3톤 화물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가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운전자 박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트럭 운전자 최모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광안대교 주위는 택시를 인양하는 차량으로 인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은주는 이제 이별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대충 머리를 닦고 젖은 옷을 서둘러 갈아입은 뒤에 택시비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아무도 없고 그녀의 커플링이었던 반지만이 비를 맞고 있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물에 빠지는 아이들. 그 시절 저는 해변 주변의 주택 건설을 돕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7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해변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게 일상이었죠. 처음에는 혼자서 먹으러 갔었는데 도중에 친해진 동년배의 회사 동료인 A와 함께 해변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해변에 가보니 평소에는 인기척이 전혀 없는 곳이었지만 그날은 어째서인지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 4명이 파도 주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 해변에서는 수영금지라는 규칙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 자신도 어렸을 때는 여기서 친구들과 자주 첨벙거리며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해변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을 생각이었지만 어째서인지 A가 오늘은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둔 안에서 점심을 먹자라고 말해오는 바람에 확실히 오늘은 조금 덥다고 생각한 저는 밖에서 먹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안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안에서 점심을 먹고 있자니 무슨 일인지 밖이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와 헬리콥터까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 A에게 함께 상황을 확인하러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A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바깥 상황이 너무나 신경 쓰였기 때문에 A를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장소는 저와 A가 평소에 점심을 먹던 해변이었습니다. 이미 몰려든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해변에서 놀고 있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있었던 곳을 돌아보니 정말로 한 명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평소처럼 여기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며 아이가 바다에 빠진 순간 그 아이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우울한 기분이 돼버린 채 A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제가 뭘 봤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거기서 밥 먹고 있었다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겠지 라고 A에게 말하자 이유가 있어서 오늘 거기서 밥 먹는 게 싫다고 말한 거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에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달라고 물어보니 거기가 수영금지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해서 이상한 눈으로 봐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너 말이야. 이런 쪽에는 엄청 둔한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는데 한여름에는 그늘 안에서 점심 먹는 게 훨씬 더 시원한데 왜 매일매일 그늘 따윈 찾아볼 수 없는 해변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을 한 거냐? 라고 말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밥 먹는 게 운치가 더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나름 말이 되는 이유를 대자 A는 다시금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더워 죽겠다고 말하면서 도시락 다 먹자마자 바로 시원한 곳을 찾아서 해변을 떠나버리던데 그런 말을 들어보니 확실히 해변에서 밥을 먹기 시작한 원인은 말한 것처럼 바다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편이 더 맛있게 느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었지만 그걸 시작한 바로 이 후부터는 어째서 매일매일 그렇게 죽을 듯이 더운 날씨에 해변으로 가서 밥을 먹자고 생각한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어졌습니다. 그 녀석들의 타겟은 맨 처음부터 너였고 엄청 예전부터 그 녀석들은 너를 부르고 있었어. A는 처음에 저를 만난 순간부터 제가 바다에 있는 그 녀석들에게 유혹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갑자기 해버리면 안 된다고 판단한 그는 저와 친해진 뒤 매일같이 점심을 먹으며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A는 제가 그 녀석들에게 유혹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자신도 그 녀석들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귀신들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채널링을 해오며 좀 더 파도 쪽으로 가까이 끌어들이려고 온갖 노력을 해왔지만 정작 저는 둔해서 그런 노력들마저도 무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들은 내 두 눈앞에서 그 아이를 바닷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지. 그 녀석들은 둔에 빠진 너보다는 어린 아이를 홀리는 게 더 쉬우니까 말야. 아이가 바닷속에 빠지면 내가 구하러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야. 결국 내가 방해해버려서 결국 그 아이는 희생양이 돼버렸지만 말이야. 오늘은 그 녀석들이랑 궁합이 딱 맞는 애가 주변에 있어서 그런지 확실하게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 내가 널 해변 밖으로 데려가고 있을 때 말야. 그것들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지. 나도 완전 쫄았어. 타겟이었던 너를 데려가 버렸으니까 화난 거겠지. 라고 A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와준 건 고마웠지만 어째서 그 아이마저도 도와주지 않은 거냐고 물어보자 A는 웃음을 멈추고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유혹받고 있었던 주제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기세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애들이 놀고 있었던 그 장소는 이미 그 녀석들로 우글우글했었고 너한테도 그게 보였다면 절대 가까이 가지 않고 저기에 관련되자는 생각은 하지 못할 거야. 너를 해변에서 안으로 데려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그 녀석들의 원한 가득한 얼굴이 진짜 대박이었지. A의 말에 의하면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유혹당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유혹당하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곳 주변으로는 생각 없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해요. 너도 말이야.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위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쫓기는 아이를 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도우러 갈 수 있냐? 보통은 불가능하겠지. 그런 거랑 같은 거야. 난 보는 게 가능하다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도우려고 할 정도로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상대방이 인간이었다면 대응할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상대방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면 어쩔 방법도 없어. 귀찮은 일에 말려드는 건 이쪽도 사양이야. 그래도 너랑은 마음이 잘 맞고 친해졌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태도로 넘기기에는 죄책감이 너무 무겁잖아. 이 조난 사건은 저녁의 뉴스에서 살짝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거기가 신경 쓰인 나머지 해변까지 차를 몰고 가봤습니다. 아직도 헬리콥터는 해변의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손전등을 여러 곳에 비춰가며 사라진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마음씨 고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A였지만 그는 작년 강에 빠져버린 어린아이를 구하고 그 아이의 대신으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도 모르는 척을 하기에는 어려웠던 거겠죠. 세 번째 이야기, 고속도로 괴담. 저는 지방 사람이라 회사 일 때문에 서울로 출장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날도 회사 동료 2명과 서울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1박 2일로 나가게 되었죠. 첫날 거래처 사장님과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새벽에 모텔을 잡아서 2시간만 자고서 다시 일을 봤죠. 온종일 피곤함에 찌든 하루였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니 시간이 8시 가까이 되었더군요. 제가 어제 저녁 술상사를 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여 나머지 2분이 교대로 운전을 했고 전 뒷좌석에서 새우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중부 내륙을 타고 여주와 충주 그리고 괴산과 문경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용인 휴게소를 지나 중부 타기 전이었고 경부 쪽이면 대전 근처쯤 되었겠습니다. 그때는 9월 초쯤이라 많이 더울 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한참 새우잠을 자는데 한기가 느껴져서 고시시 일어났습니다. 한여름이라도 이렇게 새우잠을 자면 몸의 열기가 빠져나가서 추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창밖을 보니 많이 어두워졌고 2분도 피곤하셨던지 천천히 운행하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담배를 한 대 피려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반듯 빠른 속도로 차가 한 대 추월해 가더군요. 그 차가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한 사람이 보이더군요. 웬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핸드백을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지나치며 저와 거리가 거의 2m 정도였기 때문에 차량 불빛으로 인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대 중반가량의 여성이며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더군요.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배 한 대 물고 피웠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여 그냥 숙취 때문에 그런 걸로 느껴졌으니까요. 창문을 닫고 전 다시 자려고 엎드리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 차 후면을 슬쩍 봤죠. 차 뒤에 트렁크 위에 그 여성분이 올라타 있더군요. 쪼그리고 앉아 양팔을 벌리고 차체를 잡고 있는 모습이 분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놀랐죠. 운전하고 계시는 분도 보았는지 궁금해서 전 운전석을 불이 나게 쳐다본 후 다시 돌아보니 없더군요. 말은 이렇게 해도 그때 순간은 얼마나 기겁하며 놀랐는지 모릅니다. 눈을 꿈벅하고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분명 저 뒤에 트렁크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게 분명했고 내가 헛것을 본 것 같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앞좌석에 앉아있는 2분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지나서 중부 내륙으로 접어들어갔습니다. 여주 휴게소에서 한번 쉬자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마침 기름도 넣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주 휴게소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내려서 차의 뒤쪽으로 가봤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더군요. 내가 헛것을 봤나 했죠. 그래서 피식 웃으며 담배 한 대 피기 위해 라이터를 켰습니다. 라이터를 켜는 순간 주위에 어둠이 걷히고
트렁크의 윗부분이 밝아졌는데 손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뒷좌석을 잡고 있던 위치에 말이죠. 차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조금 쌓였던 거였는데 분명 손자국이 딱 찍혀 있더군요. 다른 쪽도 확인해 봤는데 같은 위치에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순간 멍해지더군요. 여하튼 그런 오싹한 경험을 하고 난 뒤 시간이 조금 흘러서 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용인 휴게소에 다와갈 무렵 배고 고프고 소변도 마렵고 해서 들렀습니다. 휴게소 화장실 앞에 교통사고 사진전을 하더군요. 아마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겠지만 햄버거 하나 사들고 가면서 보다가 9월달에 주행 사망사고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피러스가 가차선을 주행하여 잠시 고장 주차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고 고장수 신호를 보내고 있던 여성을 치어 직사하게 했다는 사고였습니다. 사고 장면 사진을 보다 놀라서 입에서 햄버거가 떨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진 속에 사망한 여성 사체가 삐져나온 하늘색 원피스와 도로 위로 뒹굴고 있는 클로 없던 핸드백, 사고 차량 아반떼에 부서진 운전석 룸미러에 걸려있는 사진 한 장이 저번에 제가 본 그 여성과 동일인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이 검은색 오피러스인데 그때 제가 탔던 차도 검은색 오피러스였습니다. 대충 날짜를 보니 저희가 그때 당시 사고 난 뒤 일주일 후였던 것 같네요. 네 번째 이야기, 병원 괴담.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당시 나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견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잘도 그 살인적인 근무를 이겨냈구나 하고 새삼 감탄하곤 합니다. 하루 18시간은 병원에 잡혀있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은 2교대 근무 중 낮 파티였습니다. 아침 7시 반쯤 평소 다니던 출입구로 출근했지만 병원 안이 기분 나쁠 정도로 한산합니다. 인기척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아침 식사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리저리 바쁠 시간일 텐데 나는 탈의실로 향했지만 근무 시간이 겹치는 동료들 중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다들 전원이 꺼져 있다던가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만 나옵니다. 우선 인수인계를 위해 데스크에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까지 가는 도중 직원은커녕 환자조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이렇게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나는 덜컥 무서워졌습니다. 어쨌든 누구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나는 일단 내선 전화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라면 들려올 다이얼 소리마저 들리지 않습니다. 가볍게 패닉에 빠진 나는 다시 한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려고 꺼내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휴대폰을 주워서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통화 연결음이 제대로 들립니다. 언제나 듣던 그 연결음마저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곧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A씨한테 연락이 왔었어. 병원에서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 안 와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더라.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내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곳에 그때의 충격으로 빠진 배터리가 그대로 놓여있던 것입니다. 배터리가 빠졌는데 통화를 했다니 휴대폰은 내던지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달렸는지 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출입구 근처까지 오자 한 걸음도 더 못 걸을 정도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머지않아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쉬려고 했던지는 모르겠지만요. 문득 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벽에 설치된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내 모습이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자 데스크 안에 소파였습니다. 주변은 평소처럼 활기 넘치는 직장입니다. A의 말에 따르면 나는 출입구 근처에 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걸 A에게 가르쳐줬던 사람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을 보았는데도 어떤 얼굴이었는지, 키가 얼마였는지, 성별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A에게 온갖 질문을 다 받았지만 내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 던지고 도망쳤던 휴대폰이나 탈의실에서 갈아입었던 옷이 전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보고 기절했던 전신 거울도 원래 우리 병원에는 없는 물건입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받았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번째 이야기, 숙명여대 괴담. 1990년 6월경 6살 소녀 곽재은 양이 아파트 내 유치원에서 하교하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다음날 어떤 젊은 여성이 재은이를 데리고 있다는 협박 전화를 했고 범인은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대며 계좌로 5천만 원을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가명 계좌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죠. 재은 양의 부모님은 시키는 대로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은행의 본점 및 서울 시내 모든 지점 그리고 전산실에 형사들을 배치했습니다. 6월 29일 범인이 3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한 기록을 발견한 경찰은 범인이 인출한 본점의 ATM기로 주변으로 경찰을 배치시켰고 이후 근처 명동 롯데백화점의 ATM기에서 돈을 빼내고 도주하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홍순영으로 경찰에 잡힌 그녀는 자신은 심부름꾼이며 공범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기다리고 있다는 서울역까지 데려가서 공범을 유인하려고 했는데 서울역까지 왔던 홍순영이 갑자기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투신 자살을 시도하려 하자 형사들은 깜짝 놀라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후 경찰서로 잡혀간 홍순영은 며칠간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범인이 아니고 시킨 남자가 따로 있다는 말을 했지만 그녀가 주장한 공범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다시 그녀를 취조했습니다. 결국 홍순영은 자기 혼자서 곽재은을 유괴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음대 건물에 물탱크 뒤에 재은 양의 시신을 은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범인 홍순영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자 자신이 입시 실패를 숨기기 위해 학력 위조로 가짜 숙명여대생 행세를 했고 위조 학생증까지 만들고 숙명여대 MT에도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자신을 의심하는 학우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마구 썼으며 끼까지 생기자 유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유치원 인근을 돌면서 유치원의 우산꽂이에 달려있는 재은 양의 이름을 보고 범행 대상을 선정해서 하교하는 재은 양을 유괴한 다음 아이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목졸라 살해하고 숙명여대의 물탱크 뒤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범인인 홍순영은 1년 뒤 사형당했죠. 홍순영이 가짜 학생으로 다녔던 숙명여대에선 이 사건이 유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재은 양이 살해되고 유기된 음악대학 건물에서 아이의 영혼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밤에 순찰 중인 수희가 엄마를 찾아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든지 혹은 밤에 음대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이 갑자기 불이 떨어지자 고개를 드니 물에 젖은 아이가 천정에 있었다든지 이런 목격담이 퍼졌고 이런 아이의 유령 목격담이 계속 들리자 숙명여대의 음악과 학생들은 매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등을 상에 올려 아이를 달래는 치성을 지냈다고 하죠. 6번째 이야기, 여수에서 밤낚시는 끔찍했다. 오래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들었던 낚시를 많이 좋아하던 선배의 이야기가 떠올라 말해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은 여천공단에 위치한 삼성계 열사로 합성수지 원료를 주로 생산하던 곳으로 지금은 롯데첨단 소재로 바뀐 곳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알게 된 한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라 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여름철에는 밤낚시를 즐겨 다니곤 했습니다. 저와는 다른 과에 근무하던 이야기의 주인공인 선배의 경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저녁 근무를 마칠 때면 퇴근과 동시에 밤낚시를 즐겨 하던 그런 선배였습니다. 여수 만성리 터널과 레일바이크 타는 곳 사이에 보면 위령탑이 놓여 있는 곳이 있고 그 장소가 조금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낚시객들이 그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건너편 레일바이크 레일을 지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합니다. 지금은 레일바이크 타는 레일이지만 예전에는 철길이었습니다. 만성리 터널은 일제시대 때 양민들이 동원되어 강제노역으로 터널을 팠다고 하는데 터널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 강제노역자들의 목을 베어 위령탑이 놓여있는 곳에 머리만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의 저 같은 경우엔 주변 어른들께서 그곳에 지나다닐 때마다 돌을 3개씩 던져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추모의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 선배는 그날도 저녁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바로 그 장소로 이동해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두어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질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가서 잠이나 잘까 하는 순간에 뒤쪽 갯바위 위에서 낚시객 2사람이 후레쉬를 들고 내려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2사람의 낚시객이 와서 채비를 펴고 난 뒤부터 갑작스레 폭발적인 입질이 오기 시작했고 옆 2사람과 정신없이 고기를 낚아내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의 얘기에 의하면 무슨 양식장에 들어온 줄 알았답니다. 1시간 남짓 낚시 평생 기록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낚아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굵은 소나기로 바뀌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서둘러 채비를 거두며 옆 낚시객들에게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말하려고 고개를 돌려보니 방금 전까지 있던 2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듯 고요 속에 빗소리만 멍하게 들려오더랍니다. 귀신이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스치는 순간 본능적으로 갯바위 위쪽에 철길 레일 쪽으로 뛰쳐 올라갔고 뒤를 보면 분명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차에 올라타 죽을 힘을 다해 차를 몰아 곧장 집으로 뛰쳐갔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다음날 출근도 하지 않고 제게 전화를 걸어 기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고 바지에 오줌까지 치렸다고 합니다. 저는 헛걸 본 게 아니냐며 웃었으나 그 선배의 목소리는 충분히 두려워 보여 믿음 쪽으로 마음이 갔습니다. 저는 무언가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오후 5시에 퇴근을 하자마자 그 선배 집에 찾아가 나와 같이 그 갯바위에 가보자고 설득하여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하여 갯바위를 가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새벽부터 그때까지 아무도 안 왔는지 그 선배의 낚시 장비와 고기가 가득 든 그물망이 방금 전까지 낚시하던 모습으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의 이야기도 소름 돋았지만 낚시 장비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해도 지지 않은 벌건 대낮에 오싹함을 느낀 저는 서둘러 그 선배의 장비를 챙겨 그 갯바위를 나왔고 저는 이후로 그 갯바위로 낚시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는 정말 귀신을 본 걸까요?